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아이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9살 소년의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몸은 물고기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위에 서 있던 남자가 손에 든 주사기를 무심하게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대형 건설 로고가 박힌 금색 커프스가 번쩍였죠. 끝났나? 남자가 차갑게 중얼거리며 소년의 맥을 확인했어요. 호흡이 완전히 멈춘 듯한 1초의 정적. 남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보험금 서류만 넘기면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끽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틈 사이로 57살의 여자 한순자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두 눈으로 바닥의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죠. 남자와 순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소년의 눈이 순간 또렷하게 빛나며 순자를 똑바로 응시했거든요. 그건 죽어가는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남자가 순자 쪽으로 몸을 돌리자 소년은 재빨리 다시 경련하는 척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문을 열었던 건 불과 이틀 전 빚과 병원비에 떠밀려 이 악마의 집에 들어온 한순자였습니다. 이틀 전 57살의 한순자 씨는 병원 복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 원무과 직원에게서 들은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오늘 중으로 450만 원 입금 안 되면 연명치료 중단합니다. 순자 씨의 떨리는 손이 중환자실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앙상하게 마른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52살의 한철수 씨는 3년 전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뒤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떠안은 6억 원의 빚, 매달 쏟아지는 450만 원의 병원비. 순자 씨는 손바닥만 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백발이 성성한 57살의 여자를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여보, 미안해요. 당신 살리려면 내가 어딜 가든 해야 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형건설 강태준 전무 추천. 그 문구가 적힌 입주 가정부 계약서였죠. 인력소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거기 집 분위기 좀 이상해요. 9살 된 도련님이 있는데 발달장애래요. 전에 있던 가정부들이 다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왔어요. 그래도 갈게요. 월급만 제때 나오면 돼요. 순자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지며 마치 핏방울처럼 퍼져나갔죠.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서울 한남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만 해도 어른 키의 2배는 넘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CCTV가 지지직거리며 순자 씨를 훑어봤습니다. 철문이 스르륵 열렸죠. 마당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코끝을 찌른 건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비싼 방향제 냄새뿐이었습니다. 왔어요? 2층 계단에서 매끈한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금색 커프스에는 대형 건설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대형 건설 전무이자 이 집의 실질적 주인인 강태준이었습니다. 예, 전무님. 한순자입니다. 순자 씨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강태준은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나이가 60 가까이 되니 이제 여긴 겨우 들어오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할 일은 간단하니까. 그는 턱으로 거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쪽 구석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으, 기. 짐승 같은 소리와 함께 그림자 하나가 기어 나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라니. 초점 없는 눈동자, 입가에서 질질 흘러내리는 침, 너덜너덜해진 옷. 아이는 네 발로 기어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 아이가 우리 집 도련님이에요. 강민준. 3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충격받아서 저렇게 됐죠. 강태준은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발달장애래요.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냥 짐승이랑 똑같아요. 순자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조카를 짐승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일은 간단해요. 저의 밥 주고, 똥 치우고, 청소하고, 그거면 돼요. 아, 중요한 거 하나. 강태준이 순자 씨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절대 경찰이나 복지관 같은데 신고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당신 남편 병원비 누가 대주는지 잊지 마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준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자 거실엔 순자 씨와 민준이만 남았어요. 순자 씨는 구석에 웅크린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벽을 향해 머리를 박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으아, 기. 순자 씨가 한 발짝 다가가자 민준이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괜찮아, 도련님. 할머니는 안 때려요. 무섭지 않아요. 순자 씨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벽만 보며 몸을 떨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유리장을 지나치다 순자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장 안에는 소독 솜과 주사기통, 그리고 이름 모를 약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자. 모른 척해야 살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어요. 강태준 전무를 위한 식탁은 화려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가득했죠. 도련님 밥은 어떻게 차려드릴까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식탁 밑에서 뭔가를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바닥을 구른 건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녹이 쓴 낡은 게 밥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은 밥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이 뒤섞여 있었어요. 짐승은 바닥에서 먹어야죠. 안 그래요? 강태준은 비릿하게 웃으며 포크로 갈비를 입에 넣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장애가 있다지만 사람인데, 그것도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개 밥그릇에 밥을 주란 말입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구석에 있던 민준이가 네 발로 기어 나왔거든요. 마치 훈련된 개처럼요. 민준이는 찌그러진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허겁지겁 밥을 입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쩝쩝, 으그적. 조용한 거실에는 아이가 밥을 씹어 삼키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강태준은 와인 잔을 흔들며 그 광경을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진작 저렇게 키웠어야 했는데 형님이 너무 오냐오냐 했어. 순자 씨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 생각이 겹쳐졌거든요. 저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이렇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산다니. 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세상에,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순자 씨는 당장이 집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연명 치료비 450만 원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좁은 가정부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복도 저편 민준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끽, 혹시 아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순자 씨는 슬리퍼를 끌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지나치는데 코끝에 알코올 솜 냄새가 스쳤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런데 방 안 광경을 본 순간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방 한 구석 책상 앞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낮에 보던 그 멍한 바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컴퓨터 앞에서 놀라운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타닥, 타닥, 타닥. 모니터 화면에는 24개로 나뉜 CCTV 영상이 떠 있었어요. 거실, 복도, 강태준의 침실, 서재, 심지어 금고 앞까지. 집안 구석구석이 모두 화면에 잡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놀라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그 소리에 민준이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돌아갔어요. 어둠 속에서 드러난 민준이의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는 걸. 낮에 보던 풀린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순자 씨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재빨리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침을 흘리며 으아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봤습니다.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는 민준이의 손놀림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걸.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민준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걸.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방금 내가 본 게 정말 맞는 걸까? 저 아이가 정말 바보가 아닌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두웠고 너무 짧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 형하게 빛나던 아이의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어젯밤 본 광경이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그때 거실 쪽에서 민준이의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긱. 순자 씨가 급히 거실로 뛰어가 보니 민준이가 소파 밑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도련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순자 씨가 다가가려는데 2층에서 강태준이 내려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미친놈이. 강태준은 혀를 차며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칠게 끌어당겼죠. 아침부터 시끄럽게 굴지 마. 짐승 새끼가. 순자 씨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 말리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참아야 해. 남편 병원비. 참아야 해. 강태준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벽만 보고 있었어요.
도련님 아프지? 할머니가 봐줄게. 순자 씨가 민준이의 팔을 살피니 여기저기 멍 자국과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람. 순자 씨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차가운 소독약이 닿자 민준이가 움찔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참아야 해. 금방 나을 거야. 순자 씨의 투박한 손길이 민준이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순간 고개를 들어 순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죠. 입술이 떨리며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목에서 작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눈빛. 순자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 씨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벽을 향해 머리를 쾅쾅 박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침을 흘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문이 열리며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집사 박철호였어요. 순자 씨, 수고가 많으시네요. 박철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예. 그냥 상처 좀 봐드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전에 있던 사람들은 도련님 보살피는 걸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박철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병원비 보태 쓰세요.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10장 들어 있었어요. 50만 원.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고마워하지 마세요. 회사 위에 필요한 일일 뿐입니다. 박철호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우린 같은 편이에요, 순자 씨.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순자 씨는 봉투를 받으려다 말려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말았어요. 박철호가 나간 뒤 순자 씨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공범이 된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날 밤 순자 씨는 민준이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약 상자였어요.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상자 뒷면의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동에게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 의사 처방 필수.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준이 민준이에게 어른용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멍한 거구나. 저래서 말을 못하는 거였어. 하지만 어젯밤 본 민준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또렷한 눈빛으로 모든 걸 관찰하던 그 아이. 순자 씨는 약 상자를 조심스럽게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낮에는 강태준과 박철호의 눈치를 보며 일했고 밤이 되면 민준이 방 앞을 서성였어요. 저 아이가 정말 바보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순자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지지직, 웅웅. 집안의 전자기기들이 일제히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복도로 나오니 거실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뭐야? 정전인가? 2층에서 잠옷차림의 강태준이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AI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철아, 강태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스피커의 파란 불빛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강태준은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걸려 넘어졌어요. 안 돼. 형님은 죽었어. 죽었다고. 그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누런 액체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강태준이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거였죠. 형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강태준은 바닥을 기며 자신의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란 부적을 꺼내 허공에 흔들어댔어요. 물러가, 썩 물러가. 순자 씨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민준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니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순자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한 거야. 저 아이가 저 소리를 만든 거야. 강태준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참 후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스피커도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죠. 순자 씨와 민준이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순자 씨가 민준이에게 다가가자 민준이는 다시 침을 흘리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순자 씨는 조용히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했어, 도련님. 할머니는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민준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박철호가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전무님 괜찮으세요? 회의가 있으신데. 닥쳐. 나가. 강태준의 목소리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순자 씨를 쳐다봤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저도 정전이 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정전? 박철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민준이에게 닿았죠. 민준이는 여전히 침을 흘리며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잠시 민준이를 관찰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저 바보가? 하지만 박철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의 AI 스피커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이상하네. 해킹 흔적은 없는데.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민준이 방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역시나 민준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민준이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는 강태준의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민준이는 지난 3년간 작은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범죄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련님, 순자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이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순자 씨를 마주봤습니다.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았죠.
민준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들키셨네요.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민준이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3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슨 3년 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날 밤 차고에서 봤어요. 작은아버지가 차 브레이크를 끊는 걸. 순자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바보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할머니. 저한테 어른 편이 필요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할머니는 착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민준이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강태준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모님 차 브레이크 절단 CCTV 영상, 회사, 돈 30억 횡령 장부, 독약 구매 내역, 3년간의 폭행 녹취. 이것들을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작은아버지는 끝나요. 하지만 위험하잖아. 할머니 빈 6억 원,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그걸? 할머니 휴대폰에 오는 문자 다 봤어요. CCTV로요.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편이 되어주세요. 같이 저 악마들을 잡아요.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 잃고 3년간 혼자 지옥을 버텨온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알았어, 도련님. 할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꼭 이겨내자. 민준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안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민준이는 바보 연기를, 순자 씨는 순종적인 가정부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순자 씨에게 낡은 곰 인형을 건네주었어요. 할머니, 이걸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곰 인형으로? 제가 왼쪽 귀를 만지면 위험 신호예요. 작은아버지가 근처에 있거나 도청이 의심될 때죠. 순자 씨는 곰 인형의 왼쪽 귀를 만져봤습니다. 그럼 오른쪽 귀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마음 놓고 작전을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도련님. 그날 밤 민준이는 순자 씨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아버지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 아버지 유언장 원본이 들어있을 거예요. 유언장? 작은아버지가 위조한 가짜 유언장으로 회사를 차지하려고 해요. 진짜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금고 비밀번호를. 민준이는 웃으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금고를 여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315724. 할머니 생일이랑 똑같네요. 순자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3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다음 날 저녁 강태준이 외출했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어요. 박철호가 언제 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죠. 금고 앞에 섰습니다. 315724. 띠리리링.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엔 민준이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 있었어요. 본인 강태사는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아들 강민준에게 상속한다. 순자 씨는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호였어요. 순자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박철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금고를 열었네요.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죠? 순자 씨는 유언장을 품 안에 숨기려 했지만 박철호가 더 빨랐습니다. 이걸 보려고? 당신 누구 지시를 받은 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의 괴성이 들려왔어요. 으아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철호가 황급히 서재를 나갔고 순자 씨는 그 틈에 유언장 사진을 민준이 이메일로 전송했죠. 거실로 나가보니 민준이가 거대한 꽃병을 깨뜨리고 유리 파편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박철호가 민준이를 말리려 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바닥을 굴렀어요.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이가 순자 씨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공했어요, 할머니. 순자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무언가 결심한 듯 박철호를 불렀어요. 내일 밤 민준이를 처리해. 처리라니요? 옥상에서 사고사로 만들어. 주주총회 전에 끝내야 해. 박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민준이가 설치한 도청 장치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죠. 다음 날 밤 강태준이 민준이를 휠체어에 태워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삼촌도 살아야 하거든. 강태준이 민준이를 난간 밖으로 밀어내려는 순간이었어요. 도련님. 순자 씨가 뛰어들어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할멈이. 비켜. 강태준이 순자 씨를 밀쳤지만 순자 씨는 민준이를 놓지 않았어요. 안 돼요. 이건 살인이에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강태준이 순자 씨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박철호가 나타났습니다. 전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박철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고 내용은 엉뚱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여기 한남동 230번지인데요. 가정부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호를 쳐다봤어요.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순자 씨. 당신은 여기까지예요. 박철호는 민준이의 팔을 잡아 보였습니다. 며칠 전 꽃병 사건 때 생긴 상처였죠. 이 상처 당신이 도련님을 때려서 생긴 거예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게 무슨... 경찰이 도착했고 순자 씨는 그대로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본 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었어요. 민준이는 침을 흘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순자 씨는 조사를 받았어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다수의 상처와 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작은아버지가.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박철호 하나뿐이었고 민준이는 말을 할 수 없는 발달장애 아동이었으니까요. 그때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연명치료 중단 통보 마이너스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 중단 예정.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한편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민준이의 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새끼가 뭘 숨겨놨을지 몰라. 그는 민준이의 노트북을 발견하고는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제 됐어? 내가 뭘 준비했든 다 끝이야. 노트북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태준은 책상 밑에서 외장 하드도 찾아냈죠. 이것도 하드를 거실 벽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하드가 녹아내렸어요. 3년간 뭘 했든 이제 증거도 없어. 넌 그냥 바보일 뿐이야. 강태준은 민준이를 방에 가두고 문을 쇠사슬로 잠갔습니다.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그 다음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보낼 거야. 철컹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민준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준이는 침대 밑으로 기어가 바닥 타일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숨겨둔 작은 USB가 있었죠. 모든 증거는 이미 클라우드 세 곳에 백업했어. 그리고 민준이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리 파둔 환기구 탈출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를 구하러 가야 해.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 난 회장이야.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환기구를 통해 탈출했다는 사실을. 민준이는 경찰서로 달려가 면회실에서 순자 씨를 만났어요. 도련님, 순자 씨는 눈물을 쏟으며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도련님. 괜찮아. 넌 안 다쳤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할머니도 곧 나갈 수 있어요. 민준이는 변호사를 통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태준과 박철호가 상처를 조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저를 학대한 건 작은아버지예요. 담당 형사는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증거 조작이잖아. 할머니는 무죄예요. 저를 보호하려다 누명을 쓴 거예요. 순자 씨는 즉시 석방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형 건설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강당 뒷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향했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민준이와 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아? 내가 어떻게... 민준이는 휠체어 없이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아이가 걷네? 발달장애 아니었어? 민준이는 강태준에게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작은아버지, 삼류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닥쳐. 넌 바보잖아. 말도 못하는. 민준이는 또렷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3년 동안 작은아버지가 한 짓 전부 기록했어요. 바로 그 순간 바보 아니에요라는 음성인식 트리거가 작동했습니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 3년 전 차고 CCTV.
강태준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브레이크를 절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강태준은 뒷걸음질 쳤어요. 두 번째 영상, 회사 돈 30억 원을 해외 비자금 계좌로 빼돌리는 이체 내역. 세 번째 영상, 짐승은 죽어도 돼. 내일이면 끝이야. 보험금 서류만 넘기면 돼. 새벽에 민준이에게 독약을 주사하던 그 끔찍한 장면. 네 번째 영상, 개 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을 먹는 민준이, 그리고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럽게 웃는 강태준. 객석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화면 하단에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자동 업로드 시스템 마이너스 해외 서버 3개소 동시 송출 마이너스 삭제 불가. 강태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바로 그때 대강당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태준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횡령,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나 회장이야. 회장이라고. 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바지 가랑이는 다시 한번 오줌에 젖어 있었죠. 형님, 형님, 살려줘. 미신에 미쳐 살던 그는 끝까지 죽은 형을 불렀습니다. 박철호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순자 씨, 미안합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대강당은 민준이를 향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순자 씨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도 단상에서 내려와 순자 씨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도련님.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달려와 뒷문을 열자 우아한 한복을 입은 백발의 노부인이 내렸어요. 67세가 된 한순자 여사였습니다. 로비의 도열한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죠.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그때 연회장에서 잘생긴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19살이 된 강민준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순자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다리는 좀 어때요? 괜찮아, 아들. 내가 해준 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오늘은 민준이가 설립한 태산아동보호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민준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명이 순자 씨를 비췄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민준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단 보자기에 싼 상자를 꺼냈죠.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은 저가 아닙니다. 상자 안에는 재단 이사장의 황금 인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옥 같았던 그 집에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나의 어머니, 한순자 여사님이십니다. 민준이는 순자 씨의 거친 손에 인장을 쥐어주었습니다. 10년 전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약속, 기억하세요?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꼭 살아서 나가자고 했었지. 네. 우리 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됐어요. 민준이는 법원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입양 신고 완료. 이제 저는 한민준입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객석 맨 앞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의 남편 한철수 씨였어요.
10년간의 재활 치료 끝에 의식을 되찾은 그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간단한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자랑스럽소.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준이가 회사를 통해 마련한 최첨단 재활 치료비 덕분이었죠. 횡령 환수금 30억 중 일부로 합법적으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6억 원의 빚도 모두 갚았고 병원비 걱정도 이제 없었어요. 축하 행사가 끝나고 조용한 정원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 사실 무서웠어요. 그때 엄마가 저 때문에 잡혀갔을 때 제가 엄마를 위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순자 씨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사실 무서웠어. 널 살리려다 내 남편을 잃을까봐. 근데 알았어. 뭐려? 진짜 가족이 뭔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하얀 박하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전 순자 씨가 처음 민준이에게 줬던 그 사탕과 똑같은 것이었죠. 엄마, 기억나세요? 그때 엄마가 해준 말.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인생이 쓰지만 끝맛은 달콤하다고. 민준이는 사탕 껍질을 벗겨 순자 씨 입에 넣어 주었어요. 엄마, 이제 인생 좀 달콤해지셨죠? 순자 씨는 사탕을 입에 머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코끝을 톡 쏘는 박하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래, 아들아. 달아. 정말 달아. 휠체어에 앉은 철수 씨도 떨리는 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옥 같았던 그 집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할머니와 아이. 이제 그들은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시간 끝에 달콤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